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5편 요동에서 온 유민들, 그 주인은 누구인가. 태종 3년, 서기론 1403년이 되는데요. 이해 4월 초 이틀. 전하! 주상 전하! 무슨 일인데 이래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전하! 지금 서북면에서 파발이 도착할 싸운데 낭보이옵니다. 낭보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명나라 황제가 드디어 고명과 인장을 허락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명나라 황제라면 새로 등극한 영락제를 이름인가? 그러하옵니다. 새 황제로 즉위한 영락제가 좌통정 조거일에게는 고명을, 도지위 고득에게는 인장을 지참하고 떠나게 하여 이미 의주 땅에 이르렀다 하옵니다. 잘 되었도다. 참으로 잘 되었도다. 지금 황제가 하사한 고명과 인장을 가진 사람이 이내 당도할 것이라 하니 어찌 황제 사신을 앉아서 맞이하겠는가? 서쪽 교회에 나가서 예를 갖춰 맞이할 것이니 문무백관에게도 준비를 하라. 전하, 이제 곧 의주 땅에 이르렀다 하오니 고명과 인장을 가진 사신이 도성에 도착하려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명나라의 사은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렇지. 마땅히 사은사제를 보내야지. 하면 누구를 사은사로 보냈으면 좋을지 경들이 의논해 아래도록 하시오. 새로 등극한 명나라의 황제가 사신에게 고명과 인장을 주어서 조선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신들이 이제 겨우 압록강을 넘었을 뿐인데도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사은사절부터 파견하겠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홍무제 주원장이 죽자 뒤이어서 황태손인 건문제가 즉위했고, 그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영락제가 이방원에게 고명을 보냈다는 얘기인데요. 상기하는 차원에서 영락제의 즉위 과정을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설명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명나라에서 두 번째 황제와 세 번째 황제의 교체가 그 유교적인 윤리 도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황제는 명나라를 세운 그 홍무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황제인 건문제에게는 그 숙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경륜도 있고 이미 장성한 30, 40대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군사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각 지방에 있는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문제가 황제 즉위한 이후에 당연히 그 숙부들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전면적으로 도전을 한 것이 이 연왕이라고 불리어지던 지금 현재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영락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즉위한 조카를 쫓아내고서 황제의 자리를 탈취한 셈인데요. 쫓겨난 건문제는 그 최후가 대단히 비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은 삼촌인 영락제가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빠르게 하륜, 이첨, 조박 등을 축하사절로 파견했죠. 영락제는 조선에서 온 하륜 등을 황궁으로 불러서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오른 과정을 스스로 변명합니다. 조선왕이 그대들을 보내서 짐이 황위에 오른 것을 할애하라 하였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찌하여 건문제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짐이 그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고 있는가? 신등은 아직 잘 모르겠사옵니다. 짐이 설명해 줄 터이니 잘 듣고 조선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전하도록 하라. 예, 폐하. 황위에 오른 건문제는 붕어하신 고황제의 뜻을 돌보지 않고
숙부인 주왕을 쫓아내고 고륙을 해쳤으며 또 짐을 해하고자 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짐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짐은 검문제에게 2번이나 화친하려고 하였는데 검문제가 이를 듣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짐이 군사를 출동시켜 검문제 주변에서 모사하는 신하를 치려고 하였는데 검문제가 짐과 서로 만나기를 부끄러워하여서 궁궐문을 닫고 스스로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짐은 황제의 자리에 아무런 뜻이 없었는데 황실의 종친들과 대신들이 짐에게 고황제의 적장자이니 마땅히 황제 위에 올라야 된다고 하므로 부득이하여 즉위하였던 것이다. 알겠는가? 예, 황제 폐하. 영락제는 조카인 건문제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문제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승려복장을 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서 어찌어찌 살았다는 등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황제의 죽음에 관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더 깊이 천착할 필요는 없겠죠. 어찌됐든 이때 영락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된 하류는 명나라 조정의 예부시랑에게 고명과 인장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그 청을 명나라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영락제는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카였던 건문제를 몰아내고 즉위했던 관계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종도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해진 세대였던 이 방석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정통성의 문제에서 상호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태종은 왕자 시절에 명나라로 파견된 사신단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당시 연왕, 지금이 아마 북경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연왕, 북경 지방의 책임자였던 영락제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었고요.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카를 죽이고 황위를 찬탈한 영락제나 동생을 죽이고 혹은 아버지와 형을 밀어내고 황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이나 그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줌으로써 정통성 시비를 비켜가는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명태조 주원장으로부터는 문자욱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초를 겪었고 이후에 황위에 오른 건문제 역시 이방원의 즉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까탈을 부려서 홍역을 치렀는데 영락제는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고명과 인장을 전하겠다 했으니 태종 이방원으로서는 감격할 만도 했겠죠. 드디어 4월 8일 황제의 고명을 지참한 사신이 도착합니다. 태종실록에서는 이방원이 명나라 황제의 고명을 건네받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지위 고득, 통정사 좌통정 조거임, 그리고 환관 태감 황엄 등이 고명과 인장을 황제 칙서와 함께 가지고 도착하였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에서 맞이하여 대궐에 이르러 예를 행하고 고명과 인장을 받았다. 이때 가지고 온 명나라 황제의 조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의 충성을 생각하며 참으로 가상하도다. 이에 그대를 명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인장을 하사하는 바이다. 그대는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 또한 공경하여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도를 지키고 울타리가 되고 병풍이 되어 후손에게 남길 나라의 규모를 꾀하라. 국왕의 자리는 실로 어려운 것이니 짐의 말을 믿으라. 게으르지 말고 거칠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4월 21일 고명과 인장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는 사은사절이 명나라로 떠나는데요. 이 사신들은 태종 이방원이 황제에게 주는 표문 이외에도 2가지를 더 지참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정승 성성린, 승추부제약 이원, 예문관제약 이정견을 명나라 서울로 가게 하였다. 이때 성성린과 이원 등을 보낸 것은 명나라 황제가 고명과 인장을 준 것에 대해 살해하기 위한 것이다. 건문제가 준 고명과 인장을 환납하였다. 건문제가 준 고명과 인장을 환납하였다. 이 마지막 대목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이전에 건문제로부터 고명과 인장을 받음으로써 명나라로부터 조선의 국왕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인데, 도중에 황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받았던 고명과 인장을 반납하고 새 황제로부터 다시 청해서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말이죠. 더구나 이전에 건문제에게서 받은 고명과 인장을 구태여 명나라에 반납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은표 연구원과 김순자 교수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즉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두 군주가 의기투합해서 정통성을 새로이 확립하자,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문제로부터 받았던 고명과 인정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건문제와 태종의 어떤 관계를, 군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요. 영락제로부터 새로이 받음으로써 새로운 어떤 관계, 이것을 설정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정통성,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정통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락제가 새로 황제가 된 것을 인정을 조선이 먼저 해준다면 조선하고 명나라의 관계도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고, 영락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황제위를 뺏었는데 동방에 있는 조선이라는 상당히 문화적인 역량이 있는 나라가 나를 새 황제로 선뜻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요즘 말로 소위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 이전 건문제 때 받았던 고명과 인장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당신을 새 황제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외교적인 행동이고, 영락제 측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요구 조건을 흔쾌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사를 펴낸 이성무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태종 이방원이 영락제에게 다시 고명과 인장을 청해 받은 배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건문제는 삼촌 영락제와 3년 동안 싸우다가 패하여 결국 자살했다. 건문제의 뒤를 이어 영락제가 3대 황제 자리에 올랐다. 명나라에서 새로운 황제가 탄생한 것을 탐지한 태종은 재빨리 영락제에게 하륜을 보내 축하의 뜻을 표했다. 명나라의 현지 상황을 파악한 하륜은 영락제에게 새로운 고명과 인신을 요청했다. 영락제는 조선이 건문제에게서 이미 고명과 인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고명과 인신을 요청하자 몹시 기뻐했다. 조카를 내쫓고 황제에 오른 자신의 권위와 정통성을 조선이 알아서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태종 역시 많은 무리를 일으키며 왕위에 오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학자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4대 외교가 정착됐으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역시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태종 3년 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명나라에서 이미 영락제가 건문제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선 태종 이방원에게 고명과 인장을 전해주기 이전 상황입니다. 사신들은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의 직서를 낭독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은 명나라 황제로서 동령위의 관원과 군민 중 도망친 자들에게 치규하노라. 우리 명나라의 태조께서 동령위를 개설하여 호생의 덕으로 편안하게 길렀으나 너희들이 매양 늦게 왔고 건문 연간에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으나 매양 임의로 흩어져 달아나매 어찌할 수 없었다.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여졌고 내가 태조 황제의 법도를 쫓아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살필 것이니 모두 돌아와서 동령이 안에 거주하라. 벼슬 하던 사람은 벼슬 하고 군인 노릇하던 사람은 군인 노릇하고 백성은 백성 노릇하라. 사냥하거나 농사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되 편할 대로 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의심하지 말라. 만일 끝내 고집하고 흩어져 도망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뉘우쳐도 때는 늦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칙서입니다. 그런데 이 칙서의 내용을 보면 명나라 황제가 요동의 동령 위에서 도망친 군인이나 민간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형식이어서 조선의 국왕이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로 조선의 호조전서 설미수와 명나라에 사신 왕등명 사이에 언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가져온 글이 황제 명의의 칙서이긴 하나 황제께서 우리 조선에 직접 내리는 글이 아니지 않은가? 헌데 그대들이 어찌 마음대로 개독하면서 우리 주상전하께 예를 갖춰 받들라 하는가? 비록 이 칙서가 조선에 직접 이르는 글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는 만산군이 있는 나라니 개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10개자에 읽을 독자를 쓰는 이 개독이란 말은 황제의 칙지를 낭독해서 들려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또한 만산군이란 명나라의 군대였다가 별난식에 도망친 군사들을 일컫죠. 황제가 우리 임금께 보낸 조서라면 의당 예를 갖춰서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것은 조서가 아니지 않은가? 어쨌거나 황제 폐하 명의에 그린 것은 사실이다. 황제의 글이라 할지라도 황제가 도망친 만산군이나 동령위의 백성을 상대로 내린 칙서이지 우리 임금을 지칭하여 보낸 조서가 아닌 바에 우리는 조서를 받드는 예를 갖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칙서를 전달받는 형식 의례를 두고서 양쪽 간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국왕인 태종까지 나서서 조서의 이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자 명나라 사신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께서도 그리 생각하신다면 하는 수 없지요. 칙서를 맞는 것과 조서를 맞는 것이 다름이 없지만 예를 갖추는 것은 조선의 국왕께서 절충하여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임금은 사배를 행하되 고두는 행하지 않았다. 임금이 편전에 들어가 면복을 벗고 나와서 사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각각 안장을 얹은 말을 주었으나 명나라 사신 왕등명 등은 조서의 예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잠옷 좋지 않은 표정이었다. 여기에서 고두는 왕이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 머리를 조아려서 경의를 나타내는 의례를 말합니다. 또한 이때 태종은 이 복장 역시 골룡포와 면류관을 갖춘 면복을 벗어버리고 사례, 즉 사적으로 비공식적인 예를 갖춰서 칙서를 수령했는데요. 그러자 명나라 사신이 언짢아 했다는 얘기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제후국인 조선의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 4번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의례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칙서를 받드는 형식 의례에 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중국 사신들이 이 칙서를 가지고 조선에 온 목적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요동의 동령 위에서 조선으로 도망친 군인이나 민간인을 돌려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령위란 무엇일까요? 동령위라는 것은 명나라가 요동 지방에 설치했던 위 중의 하나입니다. 명나라는 지금의 그 양자강 상해 쪽에 있는 그 남경에서 건국한 한족 정부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 특히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요동과 만주 쪽은 직접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족도 살고 있고 고려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력을 이제 뻗쳐가면서 영토를 확보할 때마다 위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20개 정도 넘는 정도의 위를 설치를 했는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요동과 만주 지방에 설치했던 군사 주둔지가 바로 동령위였지요. 따라서 동령위는 요양 지방을 관할하는 핵심 거점이었는데, 동령위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여진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문제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연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이 동령위 소속의 군과 민이 혼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진 사람뿐만 아니라 원나라 로부터의 간섭을 받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고려 때죠. 좌이반 타이반으로 옮겨갔던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락제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이가 혼란해지니까 이 동령위에 거주하였던 많은 관원들과 군민들, 특히 군민은 단순한 군민이 아니라 요양지방, 나가서는 이 만주를 이제 동북지방이라고 하는데 동북지방을 감시하는 군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단순한 군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 사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이가 혼란해지니까 다들 진보투이를 챙겨서 이고지고 왜들 전화기들이래? 못 들었어? 반란이 일어났대잖아. 황제가 죽고 그 자리에 황제의 손자가 올라앉았는데 연왕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황제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아니 그 얘기는 나도 듣긴 했는데 황실에서 서로 권력 싸움하는 판국에 왜 우리가 짐을 싸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조카인 황제는 황제대로 반란군 무찌르겠다고 여기 동령위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연왕은 연왕대로 동령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쓰려고 하니 이 난리판을 일단 피해야 하니까. 아유, 그럼 다들 어디로 가는 건가? 어디긴 어디야. 조선이지. 조선에 가면 받아준다는 건가? 물론이지. 아유, 우리도 빨리 가서 진보딸을 챙겨야겠네. 그려. 수많은 관원과 군민들이 연고가 있는, 즉 자기가 고향이 원래 고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 고려의 후신이 바로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피난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령위가 이제 텅텅 비게 되었던 것이죠. 텅텅 비게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양지방에 대한 감시가 매우 소홀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여진족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난 갔던 동령위의 옛 주민들에 대한 추세가 아주 중요한 과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은표 연구원의 얘기 중에 이 추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혹은 도망친 노비 등을 찾아내서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난리통에 동령위에서 도망친 군민들을 다 찾아서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인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국력을 증강하는 일인 터에 조선으로서는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왕등명 등이 도망온 사람들을 데려가겠다면서 명나라 황제의 직서를 가지고 조선에 와서 머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명나라의 좌군 도독부에서도 자문을 보내 조선으로 넘어온 동령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일단 조선에서는 도망자를 추세하러 온 사신들을 위로하고 달래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잔치판의 풍경이 흥미롭습니다.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한쪽에 임팔라 신리가 칼을 쓰고 있었다. 그것을 본 명나라 사신이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지금 우리는 전하께서 베풀어 주신 연회를 즐기고 있으나 저기 저 임팔라 신리는 칼을 쓰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풀어주도록 명하시고 의복을 내려주시어서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 저자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뭐라 한 줄 아시오? 조선국 주상 전하, 저희들은 본래 조선 백성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병란이 일어나서
혼란에 빠져 싸웁니다. 게다가 흉년이 거듭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싸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국으로 와야지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제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데다 또 흉년의 굶주림으로 인해 강변에서 죽은 자가 심히 많으니 내 나라를 가진 임금으로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서 지내게 했던 것이요. 헌데 그 뒤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심양과 개원에서 자신들을 쫓는 명나라의 군사들을 많이 죽였다는 말을 듣고 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죄가 매우 중하여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소. 그리해 먼저 임팔라 신리 등을 형조전서 진위기를 시켜 명나라로 암령해 가던 중이었는데 중로에서 그대들 사신을 만나 돌아온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제 죄를 알고 있고 또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니 어찌 친족과 친지 등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겠소이까. 만일 칼을 풀어주면 도로 도망할 우리가 없지 않을 터이니 이 우리나라에서 장차 어찌 처결하면 좋겠소이까. 도망쳐온 사람을 모조리 추쇄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도망쳐온 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을 듣고 국경을 넘도록 허락했는데 뒤에 보니 중국인도 도망해 왔다는 것을 듣고 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었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소. 허나 일찍이 도망 온 사람들이 각도에 흩어져 있는 터 그들을 데려갈 사신들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더 깊이 숨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요. 도망쳐온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든 병들어 죽은 자든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자든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문서로 만들어서 제게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대들이 도망쳐온 사람들을 친히 찾아내어서 추세하도록 하시오. 태종 이방원과 명나라 사신 왕등명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대체로 이러합니다. 사신들은 도망쳐온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해서 아예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나라에서는 왜 이처럼 요동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명나라가 요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진족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진 종족을 지배해야만 여진족이 사는 땅, 요즘 말로 하면 영토인데요. 그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들은 원나라에만 예속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명나라 쪽에 속하기도 하고 고려 쪽에 속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진족이 조선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용인을 한다면 그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도 장담할 수가 없다. 명나라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이 여진족들도 우리하고 다른 이종족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던 종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다. 그런데 윤은표 연구원은 반란을 일으켜서 조카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영락제로서는 북방원정이라도 추진해서 가시적인 공을 세움으로써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려고 했고 그러자면 동령위를 다시 제 모습으로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방 원정의 성공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영락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두었습니다. 정통성 없는 그 황제가 올라섰을 때 뭔가 큰 하나의 업적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북방 이 종족들 이것들을 아주 토벌해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야만이 새로운 황제로서의 어떤 위험이 섰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감시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동령이가 충실해져야만이 이 북방 원정을 갖다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정 사업 때문에 이 동령이 어떤 그 주민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 이것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빨리 그 연락을 취한 겁니다. 어찌됐든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의 영락제가 도망자를 추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임팔라 실리 등 대표적인 몇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점을 수차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동령위에서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명나라 사신 왕등명은 붙잡힌 임팔라 실리 등을 조선의 이곳저곳에 보내서는 요동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추쇄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종 3년 2월 25일에 명나라 사신 왕등명이 태종 이방원에게 하직 인사를 합니다. 아니, 아직 도망쳐온 사람들에 대한 추세가 덜 끝났는데 어찌 벌써 돌아가려고 하시오? 애당초 황제 폐하께서 신에게 명하기를 조선의 왕성으로 가서 도망자들을 추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로 북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도망자들을 찾아서 이곳 개경으로 데리고 내려온 뒤 다시 북쪽으로 데리고 간다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하오니 주상전하께서 추쇄하여서 평양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평양으로 가서 인수하겠습니다. 그리하겠소. 전하께서 황제의 칙명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임팔라 실리 등을 잡아서 먼저 보내시었으니 명나라 조정을 공경하는 뜻을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돌아가서 황제 폐하께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허니 도망온 군사들을 빠짐없이 추쇄하여 주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 왕등명이 떠난 이틀 뒤의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도망쳐온 군사, 즉 만산군 등을 돌려보냈는데 남녀 총 3,649명이었다. 3,600명이 넘는 인원이라면 이 대단히 많은 수의 사람을 돌려보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도망자 추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되도록 적은 수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를 조선 백성으로 품어 안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영락제로부터 고명과 인장을 받은 뒤인 태종 3년 8월 28일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좌군 도총재 조견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고황제와 고황후의 추승을 할애하게 하였다. 이미 사망한 태조 주원장에게 제왕의 칭호를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을 할애하기 위해서 조견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견을 사신으로 보내놓고 태종 이방원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승지 박성명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조견이 사신으로 갔는데 잘 해낼지 모르겠구나. 전하, 혹 무슨 걱정거리라도. 지금 명나라가 우리 조선으로 도망쳐온 군민들에 대한 추세 사업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러하옵니다. 이번에 명나라 조중에 누구라도 조견에게 도망온 군사의 일을 묻는 자가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조견이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 넘길 것인지 내 그것이 걱정이란 말이지. 전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신이 조견에게 이미 몇 가지 대답 요령을 일러서 보냈사옵니다. 오, 그런가? 그 답변 요령이라는 것이 무엇이간데? 가령 명나라 황제나 혹은 조정 대신들이 왜 조선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느냐 하고 물으면? 그렇게 물으면 의주의 강을 도로 건너서 요동 땅으로 도망친 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강을 건너지 않은 자는 비록 조선의 경내에 있다 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라 일렀사옵니다. 어찌하여 찾지 못하느냐고 다그칠 터인데. 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과 의복과 언어가 다름이 없어서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조선의 산천이 험하고 막혀 있어서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으니 만일 겨울이 되어 추워지고 눈이 깊이 쌓여서 이들이 인근의 인가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도 주부와 군연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수색하여 보내라고
수시로 어명을 내리시었다. 이렇게 둘러대라고 일렀사옵니다. 잘하였도다. 허나 혹 명나라 조정 대신들 중에서 애당초 우리 조선이 왜 국경을 열어서 도망자들을 받아주었느냐고 힐난하는 관리가 있진 않을지도 걱정인데. 그 대답도 이미 일러두었사옵니다. 뭐라 일렀는가? 처음에 도주 군사가 국경지대에 둔을 치고 지내다가 양식이 떨어지자 굶주려서 서로에게 잡아먹힌 자가 반이나 되었다. 중국의 백성이 국경에서 죽는 것을 조선의 국왕으로서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돌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황제께서 즉위하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임팔라 실리 등 괴수 몇 명을 뽑아내어서 형조전서 진위기를 시켜 명나라로 암령하여 보냈는데 도중에 사신 왕등명을 만났던 것이다. 만일 숨겨두려고 하였다면 어찌 도망자 추세의 임무를 띤 사신 왕등명이 오기도 전에 보냈겠는가? 이렇게 대답하라 일렀사옵니다. 잘하였도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신하민 가운데 고려인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도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피난민이보다는 귀향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국민이었고 더군다나 군민, 그것도 특히 그 요양지방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좀 미묘한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원래 출신이 고려인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두어서 살게 하려고 했고, 그러나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은 과거에 그 원나라에 어떤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작컨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조선에서 명나라로 돌려보냈다는 이 3,649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조선의 백성으로 눌러 살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종 3년 5월 5일 태풍이다! 길을 단단히 잡아라! 저기 앞에 가던 배가 파손돼서 침몰하고 있지 않느냐? 돛이 바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리도록 하라! 돛을 내려라! 노를 저어라! 해안 쪽이 더 위험하다! 선수를 먼 바다로 돌려라! 경상도의 조은선 34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만호가 사람을 시켜 수색하니 삶으로 헤엄쳐가서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구해주러 간 사람을 보고도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쫓아가서 붙잡아 놓고 연유를 물었다. 너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다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 섬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 헌데 왜 우리를 보고 도망쳤느냐? 우리는 너를 구하러 왔는데. 도망쳐서 머리를 깎고 이 고생스러운 일에서 제발 벗어나려고.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탄식하였다. 그 책임이 모두 과인에게 있도다. 그 많은 사람을 내몰아서 결국 사지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난 닷새 날은 음양에 죽을 사자가 낀 수사일이고 또 바닷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배를 움직일 날이 아닌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은 얼마이며 잃은 쌀은 얼마인가. 어림으로라도 어느 정도인지 아래도록 하라. 쌀은 만석이 넘고 희생된 사람은 1000여 명에 이른다 하옵니다. 쌀이야, 비록 잃어버린 양이 많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 부모와 처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조언을 하는 고통이 이와 같으니 뱃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도망쳐서 흩어지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조은선, 즉 조세로 바치는 쌀을 싣고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한 사고였는데요. 화물선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34척이나 되는 배가 한꺼번에 바다에 침몰했다면 엄청나게 큰 재난 사고지요. 게다가 인명 손실이 1000여 명이고요. 쌀 만석이 수장돼 버렸다 하니 아마도 전쟁을 제외하고 한 곳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로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형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후 대책이 논의되는데요. 조세미를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운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쪽은 임금인 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전하, 육로로 운반하면 어려움이 더 심할 것이옵니다. 허나 육로로 운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우마의 수고뿐이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워낙 사고의 충격이 컸던지라 태종 이방원은 육로 운송의 여건 등을 따져볼 겨를이 없이 그저 1000명에 이르는 인명의 손실이 안타까워서 육로 운송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조세미의 운송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수차에 걸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근신과 더불어 남도에서의 쌀의 운반을 수로로 할 것인가 육로로 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하니 박성명을 비롯하여 모두가 반대하였다. 전하, 육로로 운반할 때의 어려움이 수로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옵니다. 수로로 운반하는 것은 바람과 물만 살피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간혹 침몰되기도 하지만 물길에 박지 않은 전수자가 바람과 물을 살피지 않고 배를 띄우는 게 원인이옵니다. 허나 과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육로 운송이 나을 것이다. 최소한 인명이 상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태종 이방원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육로 운송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왕위를 차지한 처지이다 보니 백성들에게 인명의 희생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주 어진 군주의 이미지를 내보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기가 늘 이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왕위 계승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백성들에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걸 좋게 심어줘야 되는데 1000명 이상 희생됐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무리한 게 그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 뭐 4대강 뚝 터지면 대통령 욕하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희생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군주하고 달리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육상통로가 사통팔달로 갖춰져 있지만 그 당시의 여건에서 과연 육상운송이 가능했을까요? 육로수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육상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어떤 그 이 상황과도 아주 맞물렸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각이 많은데 고개를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가축들, 소나 말이 이제 끙끙대면서 그 높은 고개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희생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소나 말이 힘들면 누가 그걸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비용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윤훈표 연구원은 육상 운송의 비용이 해상 운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교수는 당시의 형편에서 경상도의 곡식을 순전히 육상으로만 개경까지 운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상도는 이제 서울에서 상당히 멀죠. 그런데 육로 운송이라는 건 조선시대 때 길이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제 좋은 미는 몇만 석 규모인데 이것을 서울까지 육로로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육로로 경상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가장 큰 길을 영남대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답사할 수가 있어요. 중령을 건너서 오는 길인데 그것이 약간 평지로 곡식을 실은 수레가 좀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산과 고개를 넘기 때문에 지금 가봐도 사실은 사람이 한 2-3명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 태종이 육로 운송을 자주 거론하고 또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신료들이 태종의 편을 들므로써 이제는 조정의 공식기구에서도 경상도 조은미의 운송 통로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조은선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논의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헌부가 상소하여 삼도 채찰사 임정과 경상도 수군절제사 노중재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임정과 노중재는 마땅히 조은을 감독했어야 할 것이온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로로 서울에 왔기 때문에 조은선이 30척이나 바다 가운데 침몰되어 천여 명이 빠져 죽고 쌀 만석을 잃게 하였으니 법에 따라 중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조율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에 바람을 만나서 실종되었거나 혹은 불이 났거나 도적에게 해를 당한 경우는 모두 면제된다고 하여 임금이 용서하였다. 자, 그렇다면 조정의 공식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죠. 의정부와 사평부 그리고 승추부가 기로 제추 및 각사와 더불어 의정부에 모여서 경상도의 조세를 육로로 운반할 것인지 수로로 운반할 것인지의 가부를 의논하였다. 그 결과는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 경상도 남부지역의 조운수는 4만여 석에 지나지 못하는데 가끔 바람과 물이 순조롭지 못하여 배가 깨지고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옵니다. 지금 경상도의 밭 19만 5천여 결로 따져보면 충주와 김천까지 3-4일 정도 걸리는 것이 2분의 1이고 5-6일 정도 되는 것이 3분의 1이고 7-8일 정도 되는 것이 4분의 1이고 9-10일 정도 되는 것이 5분의 1이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하는 면적의 다소에 따라서 10월부터 2월까지 각자가 김천에 수납하게 하고 그런 뒤에 조운선과 혹은 개인 소유의 배로 서울에 운송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옵니다. 이 방안을 두고 삼부와 각사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지난 경진년에 하륜이 좌정승이 되었을 때는 육로로 운송하는 것을 편하다 하였고 신사년 가을에 이무가 우정승이 되어서는 수로로 운송하는 것이 이롭다 하여 이모년에 임정을 삼도 채찰사로 임명하여 조운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륜은 육상 운송의 정책을 단행코자 하여 각사를 움직여서 가부를 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설령 조세미의 육상 운송을 찬성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저기 저 경상도의 남쪽 끝에서부터 개경까지 육로 운송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점까지는 육로로 운송한 다음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 역시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 운송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미의 운송 시기입니다. 곡식은 가을에 수확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으로 낼 쌀을 수합해서 운반을 하자면 겨울철에 운송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마나 인부들이 한겨울의 그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지요. 그 육로 수송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가축들을 동원해가지고 운송을 한다고 했을 때 가축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얼어 죽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을 때 가축들은 뭐 소에게 옷을 입힐 수도 없는 거고 그 추위에 소를 끌고서 다닌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우마의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상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 조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경상도 해안 지역에서의 이 조운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 조세미의 운송 논란은 경기 지역의 사전과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의 공전을 서로 바꿔버리자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집니다.